안녕하세요, 호브라우스 이덕호입니다. 자, 또 정모 제12회 푸드트럭 클럽 정기 정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SFC 맞고 나서 올해로 세 번째 정모예요. 그리고 2026년이 횟수로 이제 4년차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당일치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저희 운영안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리고 세무교육, 서비스 교육, 그리고 이번에는 좀 역대급 경품 추천식도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때쯤 되면은 저희가 항상 정모를 하면서 이제 뒤풀이 하면서 또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하고 했었는데, 요번에도 저희가 재밌게 또 정모도 진행하고 뒤에 뒤풀이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정모 현장 속으로 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본 행사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CS 서비스 교육이 진행됩니다. 푸디스트의 김유리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조 푸디스트 외식사업부에서 서비스 교육을 맡고 있는 김유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르친다기보다도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려고 준비했고요.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표현도 썼었지, 알고 있었지, 이런 중점으로 가는 거니까 부담 없이 교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총 3가지고요. 첫 번째, 푸드트럭 운영의 특별함. 푸드트럭은 이동성과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고객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특별한 영역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드트럭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객 특성에 맞게 친절하고 간단한 안내는 구매 결정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는 푸드트럭 메뉴 추천. 저희 사조 푸디스트는 PB 상품이 다양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메뉴를 저희가 추천해 보았습니다. 자, 푸드트럭의 특별함. 여러분, 여기 두 그림이 보이시죠? 두 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푸드트럭과 레스토랑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 장소나 비용, 운영 시기, 인력 구조, 고객 특성, 메뉴 구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차이를 3가지씩 정리해서 표현해 봤고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푸드트럭 운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푸드트럭 고객군은 어떤지 알아볼 건데요. 푸드트럭 고객들은 3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즉흥적 소비를 합니다. 즉흥적 소비가 어떤 것이냐면 지나가다가 분위기나 냄새나 사장님의 한마디의 멘트에 반응을 하여 바로 구매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험형 소비를 해요. 이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지금 여기서 먹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속도감을 원하겠죠? 대기가 길어지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신속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가 길어지면 푸드트럭 고객들은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잡아줄 수 있는 단 3초 만에 전달되는 이미지가 멘트입니다. 그에 맞춘 빠르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만족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알아보는 푸드트럭 맞춤형 서비스. 매출을 올리는 멘트,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계세요. 첫 번째, 호객이 아닌 친절한 멘트로 유도해야 할 때, 억지로 고객을 끌어내는 호객이 아니라 고객을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푸드트럭 바라보다 다가오게 만드는 멘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막 만들어진 메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일 많이 나가는 인기 메뉴다 하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겠죠? 그러면 저희가 호객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멘트를 합니다.
두 번째, 손님이 없을 때, 대기줄이 없을 때 바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바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지금이 제일 빨라요. 두 번째, 금방 나와요. 뭐 예를 들어 5분이면 됩니다. 이러면 저기 5분 만에 나오는데 마지막엔 지금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준비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바로, 금방, 지금 같은 단어는 기다림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지금 사도 괜찮겠다는 결정을 빠르게 도와주면서 자주 팔리는 인기 메뉴처럼 인식시켜서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이 짧은 멘트가 고객의 즉흥적 구매를 자극하고 빠른 결정을 신뢰를 유도를 하면서 결국 매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억지로 우리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먼저 멈추고 다가오게 하는 멘트의 힘입니다. 오늘 교육은 제가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보다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던 시간이었고요. 중점적으로 푸드트럭은 3초의 승부라서 짧은 멘트로 하나의 매출을 가꾸고 호객이 아니라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대표님과 영업사원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매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푸디스트의 강인철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디스트의 강인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코브라독스랑 5년 정도 같이 함께 했고요. 사조 푸디스트라고 사조 그룹 내 식자재 유통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브라독스랑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진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푸디스트라는 회사고요. 사조그룹 내에서 유통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호남, 중부, 경북 지사들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독특한데요. 저희 센터 내에 식품 안전실이 따로 있어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특수강 가공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품질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연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160개국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 유통회사를 이용해 주시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급식 쪽에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산업체, 교육기관, 의료기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납품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간 외에 저희가 유통회사에 별도로 납품하는 채널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식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게 전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물류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류 입고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가 평일 10시 기준에 갖고 발주 마감을 진행을 하면 입차돼 갖고 품질부터 그다음에 벤더서 청결, 온도, 작업자 위생 환경부터 해갖고 전부 다 체크를 진행하고요. 그 상태에서 물류센터 들어가면 물류센터 안에서 냉장, 냉동, 실온을 구분 보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고될 때 전부 다 확인한 상태에서 배송 담당자한테 넘겨갖고 입고 파손 여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출고를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한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저희가 자사 브랜드, 계열사 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직접 유통 제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구매팀이랑 저희 영업팀이랑 어느 정도 맞추면서 수급에 대한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브라독스는 아직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회사 1층에 R&D실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메뉴 제안부터 저희 PB 상품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 개발을 해주시는 셰프님들이 따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 개발부터 상품 역량 강화까지 논스톱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무 자문 지원까지 타사에서 하지 않는 내용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프로모션 패키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포장 관련된 거를 저희 협력사와 같이 진행해왔고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진행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랑 매출 상승을 협조하는 패키징 솔루션이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 뭐 식용유나 소스류 같은 경우에 폐기를 할 때 저희가 연계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코브라독스랑 내년에 같이 진행할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쿠팡에서 발주하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장으로 배송까지 다 해드릴 수 있는 논스톱 시스템을 지금 구현하려고 지금 협조 중에 있고 단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FC 푸드트럭 클럽에 가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상반기 단가랑 하반기 단가를 계속 공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사용하실 분들이 아니면 이거를 한번 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SFC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할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고객센터 운영하신 직원분들이 한 17에서 2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오전 내에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만약에 저희가 파손, 분실, 그 다음에 미입고 관련되고 검수를 하시고 만약에 저희 쪽으로 입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날 별주로 찍어 드릴 거고 아니면 저희가 바로 현지로 퀵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주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PC 발주랑 모바일 발주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발주보다는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하시려면 PC 발주를 먼저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PC 발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한 번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반면에 모바일 발주 같은 경우에는 발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품목에 대한 내용이랑 입수량 조금밖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처음에는 만약에 발주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PC로 발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교육은 세무회계법인 2심의 대표 세무사인 장형석 세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세금에 관련된 내용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서도 나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많은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요.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이건 국세예요. 국세는 뭐냐면 세무서에 내는 거는 국세, 그리고 우리 구청, 그다음에 시청에 내는 거는 지방세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세무서랑 관련이 있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오늘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법인세도 별도예요. 근데 저희는 개인에 대한 소득을 말할 때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개인 법인 상관없이 다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푸드트럭을 하시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 개인이시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는 저희가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인적 영역 제공자를 쓰시는 분들은 원천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세사업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대신 관련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쌀이나 과일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와 연관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주식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밑에는 간이가세제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둘의 차이는 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간이가세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대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간이가세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저희가.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저희가 뭐가 있냐면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런 걸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업소득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간단합니다.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빼서 그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고요. 거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오래 벌여들인 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득에서 우리가 인적공제 150만 원, 그다음에 부양가족 어머니 아버지 150만 원, 150만 원에서 들어온 게 소득공제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율을 곱해서 그 세율에서 좀 감면 받을 수 있는 건 감면을 받고 감면 못 받으면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서 받고 그 나온 금액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 환급 받을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환급은 뭐냐면 내가 많이 납부한 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원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3.3 또는 일용직을 고용하셨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조금씩 떼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서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간단해요. 내가 만든 부가가치,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3,000원이 들었어요. 그럼 7,000원을 내가 부가가치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을 사 드시는 분이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자 A는 우리한테 원재료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원재료를 우리한테 1,100원에 팔아요. 그럼 우리는 1,100원에 샀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5,5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가세를 사업자 A는 지금 뭐 설명드리면 부가가치가 1,000원이니까 100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B는 고객한테 5,500원을 받았으니까 500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부담한 100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담한 100원을 내서 400원을 내야 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돈은 누구한테 나왔냐? 사실상은 최종 소비자가 500원을 부담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 억울한 부분도 있냐면 일단 내 통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년 1월이죠. 1월달 또는 7월달에 갑자기 내라고 그래요. 내 돈 내 돈인데 왜 내라고 그러냐. 이게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설명드릴 때의 난관이에요. 누가 내느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걸 받아서 내고 내 거를 좀 깎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난관은 사실상 간이가세자 때문에 그래요. 간이가세제는 부가가치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아요. 왜 받냐면 일단은 간이가세 유형을 보시면 최초 우리가 사업을 창업을 하면 간이가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저희가 간이가세 전환 통지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간이가세로 전환이 돼요. 간이가세로 전환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단 세금 신고가 줍니다. 세금 신고는 1년에 한 번 해요. 근데 납부는 2번 합니다. 납부는 7월달에 한 번 하고 1월달에 한 번 해요. 그래서 2번을 하는데 신고를 한 번 해요. 거기에서부터 상당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발행하시는 분은 직전 연도 매출이 4,800이 넘어가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잘 안 하시는데 만약에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4,800이 넘어가면은 발행을 해줘야 돼요. 발행은 홈택스 가서 간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매출세액이 뭐냐면 아까 5,500원에 500원이 우리의 매출세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이가세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간이가세제는 5,500원에다가 그냥 15%를 곱하고 거기에 10%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간이가세제니까 부가세 부담을 좀 줄여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5%의 의미는 매출은 10,000원이라고 치고 매입은 사실상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빼고는 인정을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렇지만 간이가세제는 너가 영세하니 15% 저 반대로 얘기하면은 85%의 매입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우리의 매입이 85% 우리 흔히 말해서 원가율이 85%가 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보통 안 넘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할 때 간이가세자는 85%까지 인정을 해준다. 거기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은 일반 과세자는 전액 공제가 돼요. 그렇지만 간이가세자는 안 되지만 더 해줘요. 좀 이따가. 왜냐하면 그 금액에 0.5%를 더 해줍니다. 85%에 보통 5%를 더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이가세자가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쌀이나 고기나 이런 거는 면세품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는 지금은 109분의 9를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공제가 안 돼요.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고 그 면세는 아무리 사도 어차피 부가세 부담이 없었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만약에 우리가 뭐 트럭도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간혹가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환급을 해줘요. 우리가 10,000원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11,000원에 매입이 있어요. 그럼 1,000원에 매입을 돌려줘요. 그게 부가세 환급입니다.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0이에요. 만약에 내가 돌려받을 게 있어도 간이가세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직전 연도 매출이 연 환산했을 때 4,800이 아니다. 그러면 부가세 부담이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간이가세제가 유리해요. 그래서 일반이 유리하냐 간이가세제가 유리하냐를 설명을 드리면 숫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음식을 팔아요. 그러면은 일반 가세제랑 간이가세제는 차이가 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부가세를 받아서 음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료 원가가 우리가 가세가 되는 게 있고 면세가 되는 게 있는데, 가세가 한 30% 3,000원, 그다음에 면세는 뭐 쌀, 고기 1,000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 뭐 트럭을 보실 테니까 뭐 유류비나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재나 이런 거는 다 가세품일 거잖아요. 그러면 2,000원 정도로 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가세와 부가세가 아닌 부분은 저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보면 매출은 부가세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냐면 909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과세자는 아까 매입세액은 다 공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55원, 아까 의제 매입세액 우리 면세품 산 거 있었으니까 109분의 9 하면은 537원인데, 밑에 여기 뭐냐면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저희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1.3%를 공제를 해줘요. 세액 공제를 해줘요. 이거는 개인에게만 해줘요. 법인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실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 얼마를 납부해야 되느냐? 10,000원을 팔면 242원을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간이가세제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5%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85% 인정되니까 150원이에요. 부가세는. 그런데 아까 0.5%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5원이 또 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매출 전체 세액 공제하면은 원래는 130원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간이가세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이가세가 유리해요, 일반 가세가 유리해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걸 먼저 물어봐요. 뭐 사실 거 있으세요? 라고 저희가 많이 물어봐요. 뭐 새로 뭘 사실 게 있느냐. 그게 아니면 평상시에 사업을 유지하시는 경우라면은 간이가세가 많이 유리해요. 그래서 창업, 설비 투자, 식자재 매입이 많으면 일반 가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요, 종합세 신고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반 과세자는 10,000원을 팔면 우리 매출은 9,091원이 매출이에요. 거기에 요 부가세를 제외한 요 금액들이 필요경비로 잡히고, 아까 의제 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차감하는 데로 가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은 이익이에요. 이것도 이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는 종합소득 이익이 다른 금액을 제외 없다고 가정하에서는 3,758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은.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쪽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4,000원이 나의 종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이렇게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어떤 경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동안은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나 현재 간이과세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들, 적격증빙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증빙이 정확한 세금이에요. 뭐냐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빼고는 인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증빙은 받으세요. 그래야지 부가세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인건비랑 계좌이체 내역으로 안 되냐? 예, 안 돼요. 인건비는 원래 면세고 계좌이체 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부가세는 아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오류가 있거나, 그다음에 사업이랑 무관한 지출, 보통 1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내식 때는 안 되냐? 원래는 안 돼요. 내가 밥 먹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접대비, 우리가 사업상으로 주변 사람들과 또는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뭐 거래처 사장님이랑 식사하실 때 쓰는 접대비 안 되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랑은 좀 상관없어요. 개별 서비스가 가세되는 거 뭐냐면 보통 우리 지나가는 승용차, 5인승 승용차들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 트럭은 돼요. 트럭은 되니까 이거 부가세 우리 유류비 같은 거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간혹가다 통행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권은 안 돼요. 민자는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사실 되게 난감해요. 내가 어느 도를 탔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보수적으로 가실 거면은 그거는 좀 빼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은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거래는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원래는 돼요. 근데 우리는 부가세는 사업자한테 받은 적격증빙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에서는 우리가 사업자가 그분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매출전표를 끊어줄 수 없으니까 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반영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돈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도 안 줬는데 나는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신고는 하고 내야 돼요. 돈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래서 간혹가다 부가세는 나 환급 받으면 줄게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간혹가다. 우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는 중간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랑 상대를 하니까. 근데 간혹가다 중간에 있을 때 앞에서 환급을 받으면 줘야 줄 수 있다 그러는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 가세자일 때는 매입세 공제를 다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간이 가세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세자 시절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재고,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고정자산 공제를 받으면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부가세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혹시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 넘어갈게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이에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자랑 배당은 필요 경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자 배당 받으려고 돈 빌려와가지고 투자한 거 인정 안 해줘요. 그냥 이자 받으신 거나 배당 받으신 거는 그냥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공제라고 급여액에 따른 공제액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우리 사업,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기타 소득은 권리금이랑 영향을 미쳐요. 권리금이 기타 소득인데 우리가 이 권리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경비를 입증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이 있어요. 60%예요. 60%. 그래서 우리 권리금 지불할 때 8.8%를 떼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 원천세를 내는 건데, 그래서 60%를 적용한 거에 22%를 적용하면은 8.8%가 돼서 그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합치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인적공제 150만 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또 150만 원, 뭐 그런 게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포함되고요. 그게 빼면은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이 곱해지는데 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나는 45% 구간이야, 뭐 40% 구간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번 돈의 40%를 내는 게 아니고 최고 세율이 마지막에 몇 프로가 적용됐느냐예요. 그래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38% 구간일 텐데 그럼 내가 다 1억 곱하기 38을 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내는 세금은 그거보다 줄어요. 그래서 나온 세액에서 우리가 세액 감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세액 감면 공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원천세랑 중간연합을 만약에 더 많다. 내가 원래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내가 중간연합으로 또는 원천세로 200을 냈어. 그러면은 나는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환급이에요. 그래서 이 환급에 대해서는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부금 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쓰세요. 보통 필요경비. 그게 또 근데 다는 못 쓰고 그것도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있어서 필요경비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소득공제 쪽에 들어갈 거예요. 기부금 세액공제 쪽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세액공제는 우리가 사업이니까 대부분은 필요경비를 많이 쓰시기는 하세요. 기부금은 부가세랑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만 관련이 있고,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기부금을 한다고 현금영수증 받지 않잖아요. 영수증을 받지. 그러니까 부가세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빼고는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부금은 그리고 내가 물건을 주고 흔히 말해 부가가치를 일으킨 게 아니니까 그거는 기부금은 부가세랑 관련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게요. 자, 그래서 음식점 수익 금액에 대한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경비율인데 여기서부터 좀 약간 힘들어하실지 모르는데 부가세는 좀 간단하거든요. 내가 판돈에서 내가 쓴 돈 빼면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음식점은 지금 보면은 두 가지 금액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600과 1억 5천이에요. 우리가 성실은 더 올라가야 되지만 성실은 아니니까 3,500과 1억 5천을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그러면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세무서에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소득을 냈겠지 하고 계산하는 그 경비율이 경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수익 금액의 매출에 따라서. 그래서 3,600 이하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그러고 1억 5천, 3,600 이상은 기준 경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추계 신고는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대신 개인만 돼요. 법인은 추계 신고 못 해요. 그래서 추계 신고는 장부 작성은 안 하고 신고합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그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금액은 아까 보셨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경비율이 있어요. 업종별 경비율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익이 나요. 우리가 3,500을 벌었어요. 단순 경비율은 1마이너스 0.87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적게 벌어도 무조건 이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추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415만 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정 청구랑 우리가 만약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냈어. 나는 그래서 나라에 손을 들어서 세금 돌려주세요 하는 거를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추계 신고를 하시면 경정 청구를 못 해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하는 사람, 우리가 간편장부든 뭐 복식부기 장부든 신고를 해야지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장부 작성은 살짝 추계 신고에 반대일 거예요. 간편장부는 뭐냐면 금전출납부처럼 내가 1년 동안 10,000원을 벌고 뭐 원재료로 뭐 재료비로 2,000원을 쓰고 그다음에 뭐 유류비로 3,000원 쓰고 이런 거를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제출하면은 그게 간편장부고 복식부기는 뭐냐면 내가 10,000원을 썼어요. 그거를 어디에 썼는지를 다 크로스 체크, 오른쪽 왼쪽을 다 맞추는 그 장부가 복식부기예요. 이 복식부기는 사실상 거의 하시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간편장부는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에도 많고요. 인터넷에 뭐 블로그에도 엄청 자세하게 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부 작성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수익 금액은 같고 필요 경비는 대신 나라에서 준 경비율이 아니고 실제 쓰는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 신고도 가능해요. 결손이 뭐냐면 적자인데 내가 올해 1억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1억 5천원을 손해를 봤어. 5천만 원 손해잖아요. 추계 신고하면 5천만 원 인정이 안 되지만 이 5천만 원을 장부 신고하면은 마이너스 5천이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럼 내년에 내가 5천만 원 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에 소득은 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0원이 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난다. 그럼 손실이 나면은 장부 신고를 꼭 하세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경정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계 신고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보였다시피 우리가 이동 음식점업은 단수는 87.1, 나라에서 87.1%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기준 경비율은 뭐냐면 13.6%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거 조금 달라요. 1-0.136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3,5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만 원 정도의 이익,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 매출 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못 써요. 기준 경비율 저 0.136이랑 0.872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일 작은 금액, 둘 중 작은 금액을 정해요. 그래서 케이스 1번은 내가 매입비용 원재료 산 거, 그다음에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 원이 썼어. 그렇지만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분은 1,640만 원이 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느냐? 장부를 작성 안 했잖아요. 가산세가 나와요. 가산세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20%예요.
20%가 이게 소득이 요거의 20%가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한 내야 될 세금의 20%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도 더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사실상 결손이에요.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장부작성 신고를 안 했어요. 이분은 소득은 0이에요. 대신 1,000만 원을 내년에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신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주요 필요 경비가 뭐냐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 뭐 해보시거나 근데 이거를 전달해 주실 세무사를 쓰시면 전달해 주셨을 거고 아니면 직접 신고하셨을 거면 이런 거를 다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통 요청드리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재료, 임차료, 렌탈료, 기타 부대 비용은 보통은 세금 적격증빙, 부가세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적격증빙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도 가능해요. 내가 사업에 쓴 게 확실하다 하면 대신 가산세 붙어요. 2% 붙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료, 트럭이니까 자동차 보험료 가능하고요. 대신 개인 뭐 실비 보험료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보면 4대 보험료도 됩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쪽으로 가고요. 건강하고 고용선제는 필요경비, 우리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다 빠져요. 그래서 그거는 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홈택스에 우리 종합소득세 5월 달에 다 열려요. 내가 납부한 우리 4대 보험이 얼마가 되는지 다 열리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혹가다 이거 놓치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 대출은 했는데 이 대출이 그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반영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관련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이자 비용도 우리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신비는 뭐냐면 보통 요즘은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데 간혹가다 예전부터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좌이체 하면은 우리가 부가세에서 일단은 손실을 보고요. 그러면은 이걸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통신비 납부 내역은 거기 홈페이지나 우리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계좌이체를 한다 그러면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바꿔놓으세요. 신용카드로 바꿔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불러주고 나 사업자 냈으니 이걸로 세금대서서 발행해줘 하면 세금대서서 발행해줘요. 그러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조금 줄겠죠. 종합소득세에서도 부가세만큼. 우리가 보면은 아마 요식업이니까 등록면허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차량이나 이런 장비들이나 살 때는 그거는 정부14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저기 주민센터 가시면은 뽑아주세요.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네, 30만 원 너무 친해가지고 30만 원, 50만 원 주시면 전액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로 경조사비 그 알림 문자하고 이체 내역까지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보통은 이체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알림 문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요건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우리가 10,000원 팔면 10,000원 안 주잖아요. 더 적게 줄 거 아니에요? 카드사에서 일부 수수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여기 가맹점 매출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아마 8대인가 9대 카드사는 다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수수료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홈택스 이제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도 있지만 거기에 없는 다른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 소득의 주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인데 사실 세 개가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 이거는 말이 많아요. 지금은 2025년도까지 적용되는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6년부터는 더 줄어요. 왜냐하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더 줄어가지고 우리가 수도권 감액 억제권역 있고 수도권 감액 억제권역 외가 있는데 수도권 감액 억제권역은 수도권이랑은 좀 달라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예요. 그리고 수도권 감액 억제권역은 그거보다 조금 안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은 확정이고 그다음에 경기 중에 일부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업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수도권 감액억제권역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청년 창업은 우리가 청년은 15세에서 34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대 복무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이하이신 분이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수도권 감액억제권역 외다. 그러면은 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줘요. 보통은 여기는 지금 서울이시니까 수도권 감액억제권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년 창업은 50%,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 동안 50%예요.
그리고 수익 금액 8천만 원 이하는 5년에 50%.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가맹업체권에서 창업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라라는 취지로 여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것도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받으실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사유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못 받냐? 종합소득세 미신고하고 기한후 신고.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이걸 기한후 신고라고 하는데 그때 감면을 못 받아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분들이 추계 신고, 나라에 정해준 경비를 쓰겠다. 이거는 무신고로 봐서 안 해줘요. 그리고 이거 놓치기 쉬운데 홈택스에 보시면 사업용 계좌 신고가 있어요. 그 신고를 대부분 처음에 안 하세요.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하라고. 사업자 등록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은 늘어요. 우리가 1억 5천은 안 됐지만 감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내가 갑자기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1억 5천이 순식 나도 모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물론 사업용 계좌는 그 다음에 6월까지 신고하긴 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우리가 복식국이 1억 5천이 넘었어. 그러면은 내년 6월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신고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가서 내 계좌랑 은행 어딘지만 적고 신고만 하면은 바로 신고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현금 영수증 의무 감행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게 그 가입을 하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실수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직전년도 매출 2,400 이상 또는 의무 발행 업종. 우리는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니에요, 음식점업은. 그렇지만 가입이 안 됐으면은 이 상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건 뭐냐?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뭐냐? 사람을 쓰면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사람을 쓰면 얼마였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명당 1년 동안 유지하면 수도권 내는 청년을 고용했다. 1,45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줘요.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올해 이익이 1,450이 안 나왔어요. 근데 1,450을 깎고 싶어.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익이 1,000만 원 났어요. 근데 1,450만 원 세액 공제가 있는데 450만 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얘네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얘는 남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까요. 내가 고용을 유지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계속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좋은데 얘도 조금 줄어요.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원래 이게 엄청 힘든 게 뭐냐면 고용 유지를 3년을 해야 돼요. 한 명 사람을 고용을 하면 3년을 해야지 추징을 안 당해요. 추징이 뭐냐면 작년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고용 유지 안 됐네. 올해는 1,000만 원 다시 내놔. 이게 추징인데 내년부터는 추징은 안 해요. 대신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그건 안 돼요. 상시근로자인데 상시근로자가 뭐냐면 대표자의 친척 가족 안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다 가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용직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규직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요즘 급여가 계속 오르고 그 최저 임금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얼마가 되느냐는 뭐 시뮬레이션은 뭐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은 급여가 많이 올라가면 또 세액공제 효과가 많이 감퇴되는, 좀 적어지는 효과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을 고용을 하실 때에 쓰시지 세액공제 받아서 사람을 써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좀 뭐랄까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장세액공제는 아까 우리 1억 5천이 안 돼요. 근데 장부 작성 신고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편장부를 신고하면은 그냥 끝나는데 만약에 그 좀 아까 왼쪽 오른쪽 맞춰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좀 복잡한 걸로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연 100만 원 한도로 내야 될 세금의 20% 한도로 깎아줘요. 세액을 더 공제를 해줘요. 내가 만약에 간편장부를 신고하면은 세금이 뭐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복식부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40만 원을 더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개인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런 거는 보통은 세무사분을 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간편장부 대상 1억 5천 미만의 매출이 있으신 분들이 세무사분을 이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장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느냐. 받게 되면은 이거 뭐
신고 수수료랑 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앞에 내용은 다 잊으셔도 이거는 알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대부분 등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신 지가 좀 시간이 됐으면 아마 누락된 애들이 좀 나올 거예요. 누락된 애들이 나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누락이 되어도 사업용 신용카드 신고를 안 해도 봐줬어요. 근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 신고된 금액 카드 한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A, B, C 카드가 있는데 A 카드는 등록돼 있고 B, C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B, C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많이 매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B, C는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거는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 누락된 거 있다, 갱신받으신 거 있다 그러면은 다 등록하세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등록되면은 별 문제 없으면 다 등록이 바로 되니까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간편결제 하시는 거 있으시면 간편편제에서 여기 보면은 지출준비 보통은 소득공제용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공제용으로 되면은 그거를 부가세에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출준비용으로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거 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에 전화하시면은 해줘요.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세역에서 발행해 달라 그러면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해주면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계좌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부기 의무자가 언젠가 우리 될 거 아니에요.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감면 못 받는 것 떠나서 또 가산세도 있어요. 사업용 계좌를 안 쓰면은 얘는 2%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아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신금융협회 카드결제 수수료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간혹 누락하시는 경우 있어요. 가족인데 인건비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4대 보험이랑 연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족 또는 뭐 인건비를 신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크고 그것만큼 편하게 우리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 세무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설명해 주신 우리 장형석 세무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교육은 저희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푸드트럭 하실 때 QR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어플로 진행하시는 결제 시스템을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축제에서 사용하는 앱을 운영하는 파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은 축제에서 푸드트럭이나 음식 부스에서 QR이나 앱으로 주문 결제를 하고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품절인지 확인하고 축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부스가 어디에 있는지 네이버 지도랑 연동해서 길을 찾고 그런 기능들을 했었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태블릿이랑 저희만 하고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주문을 받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영업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내년 계획을 설명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QR 주문 시스템, 태블릿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어떤 메뉴를 몇 개 팔았는지 데이터화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게 주최 측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구역에 어떤 트럭들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품절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년도에 노원 수제 맥주 시작하면서 올해 2년 연속으로 노원 수제 맥주나 커피 축제, 강북 백맥 축제, 작년에 백종원 대표가 진행했던 홍성 글로벌 바비큐,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저희는 앱 설치 없이 QR로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QR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좀 계세요. 저희는 키오스크를 이번에 추가할 거고요. 또 키오스크가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태블릿에 카드 단말기를 연동해가지고 포스에서 카드 주문 받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포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태블릿이랑 빌지 프린터로 주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음식 주문뿐만이 아니고 주최 측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축제에서 얼마 팔았냐 그리고 몇 명 왔냐 이 두 가지만 보는데 저희는 얼마 팔았냐 추가로 몇 명 왔냐까지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고 인사이트를 줘서 우리를 팜프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희를 써서 SFC 푸드트럭 클럽 사장님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줄 80% 줄인다. 우리 고용해서 줄 없으니까 안전관리 비용이랑 펜스 설치 비용 얼마 줄여준다. 부수 매출 몇 배 올려준다. 매출 정파악 정확도 99.9%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QR 주문만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장님께서 주문이 쏠리면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주문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주문이 막 쏟아지니까 포장에 익숙한 사장님들은 매출 한 30-40%는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바일 QR 주문이랑 실시간으로 조리나 픽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축제에서 지도 기반으로 음식 부스뿐만이 아니라 뭐 편의시설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넓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랑 연동해서 이 축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님들이 보는 화면이고, 여기서 어떤 메뉴가 지금 조리해야 되고 픽업이 완료됐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주문이 완료됐으면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고, 만약에 축제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카카오톡을 확인 잘 안 한다, 그러면 저희만 알림 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사장님들은 그냥 조리하시면 되고, ARS 같이 어떤 푸드트럭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하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메뉴, 어떤 게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거 사장님들도 재고 파악을 정확히 하실 수 있고, 주최 측도 내년도 축제 기획하는데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정확히 저희는 뽑아낼 수가 있고, 추가로 여기 보이는 한 손바닥 크기만한 기기가 있어요. 적외선을 파악을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 축제에서 몇 명이 왔는지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방문객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푸드트럭 어디에서 뭐 용지가 다 됐는지, 충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제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어서 주최 측이 제일 선호하는 모든 게 내 아래에 있는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전북 관광 스타트업 뭐 이런 걸 했는데, 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저희가 토스에서 미니앱 챌린지라는 곳을 참가했는데 우수기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까지는 무료로 토스 유저들 대상으로 어떤 축제가 열려요 이런 알림을 한 10만 건씩 광고를 보내드렸어요. 내년도에는 돈 한 인당 한 20원씩 받으면서 축제 홍보해 줄 테니까 저희 좀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트너십으로 다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통행량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로 그 스탬프 이벤트 같은 거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순창 축제 소개해 줬는데 반응이 좋았고, 저희 SFC가 있고 뭐 브랜딩이나 인쇄 같은 거, 홍보 영상 촬영하는 거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축제 뭐 담당자나 사장님들이나 뭐 방문객 리뷰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서비스 같은 거 쭉 나열된 건데 설명 다 드렸던 거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2026년 푸드트럭 클럽 운영안 브리핑을 진행을 이덕우 대표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오늘 자세하게 질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답변 받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덕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FC 푸드트럭 운영사인 코브라독스의 이덕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로 3번째 정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이 4년째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또 내년에도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 그리고 경품 추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신 대표님들이 대부분 저를 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여기 예비 창업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소개도 조금씩은 드리고 갈게요. 자, 뭐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2024년도에 지금 팜프 9EDC죠. 푸드트럭 스마트 결제 앱을 론칭을 해서 계속 시행착오 끝에 모든 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노원 맥주 축제에 제가 직접 들어가 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인터넷 통신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 팜프의 박승솔 대표하고 상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때 보니까 저희가 뭐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장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인터넷 그 1,900원짜리 요금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USB 꽂는 그 멀티 허브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좀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행사 때 지금 기존에 구매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장비들을. 거기에 멀티 허브는 제가 좀 고급형으로 저희 쪽에서 다 구입을 해서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멀티 허브를 바꾸고 나서 문제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 아까 푸디스트에서 도움 많이 주셨죠. 저희 코브라독스 프랜차이즈의 물류 협력사이거든요. 그 저희가 시금 서비스 전문 기업 푸디스트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프랜차이즈는 여기 뭐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원래 프랜차이즈의 물류 발주 시스템은 점주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앱을 설치하게 하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이전에 발주를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그러니까 24시간이 채 안 되는 그런 배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푸드트럭 쪽에 꼭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를까 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단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푸디스트 앱을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해가지고 내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조건은 딱 하나예요. 10만 원 이상만 발주하면 무료 배송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발주를 할지 말지는 여기 계신 대표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막 PB 상품들 막 조금 나열돼 있고 이래가지고 좀 뭐 제가 뭐 약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봐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거는 푸디스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PB 상품들을 그냥 소개해드린 거고요. 푸드트럭 대표님들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쿠주락이라든지 뭐 소홀떡이라든지 뭐 이런 뭐 소떡소떡이 예를 들어서 뭐 8피짜리가 1,400원이야. 근데 푸디스트가 1,450원에 가지고 와서 팔아요. 누가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을 건 게 뭐냐면 올해 연말 끝나기 전까지 여기 계신 대표님들하고 함께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냉동식자재나 이런 것들 있죠. 저한테 사이트 구입하시는 사이트하고 얼마에 구입하시는지를 제가 다 조사를 할 거예요. 뭐 불편하시면 안 알려주셔도 되고 뭐 냉동식자재 같은 것들 그렇게 알려주실 분 알려주시면 다 취합을 해갖고 푸디스트에다 넘길 겁니다. 그럼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거나 조금이라도 경쟁력만 있으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발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푸드트럭 뭐 단체들도 많고 회사들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푸드트럭 물류 발주 시스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만 적용했던 물류 발주 시스템을 저희 SFC 소속 회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 계속 저희 쪽 연결 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따로 여쭤보셔도 되니까 일단 이거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저기 지금 팜프 9EDit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을 최근에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릴리즈 일정은 12월 한 말일 좀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걸 했냐면 그 스마트 결제만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객 추산 장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추산 장비를 입구마다 붙여놓고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몇 명이 지나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보정하는 게 90% 이상의 지금 보정률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지자체 행사나 큰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뽑아갖고 하는 축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체 아니면 회사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앞장서기 위해서 이런 뭐 앱이라든지 방문객을 추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먼저 도입을 해갖고 내년에 그걸로 다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박승솔 대표님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푸디스트에서도 행사에 참여하는 거에 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에 한 달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 푸디스트에서 다 영업을 해서 따낸 행사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푸드트럭이나 부스 모집은 저희 SFC가 하게 될 겁니다. 뭐 그 부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 팜프까지 같이 제안을 넣어서 좀 더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거니까 그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저희 조직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페 매니저, 부매니저가 있고요. 그리고 클럽비랑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재경팀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원 관리해 주시는 분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올렸는데 뭐 확정이나 취소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 뭐 사유 같은 걸 적는 부분에 뭔가 기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할 때 주 메뉴, 부 메뉴를 구분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관리자가 감사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참석을 해서 이따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SFC 뭐 홈페이지 새롭게 만들 건데 그 홈페이지, 그리고 SNS,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 포스터나 디자인하는 디자인 플러스 마케팅을 같이 할 디자이너 및 마케터로 이루어진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등급 운영안이 이번에 바뀝니다. 제가 3년 동안 하고 4년차 때는 자, 일반 회원 뭐 새싹이 있고 1, 2, 3, 4,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건 없고 1레벨은 일반이고 2, 3은 그 기존의 U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레벨은 협력업체 V, 이 패밀리 멤버를 저희가 R레벨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U레벨에서 내년에 행사를 공지하거나 할 때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행사는 당연히 저희 SFC에 선 공지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 대수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 섭외를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타 단체든 타 뭐 회사든 개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단 클럽비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클럽비는 동일하게 하루 10,000원씩 클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아니 내가 개인 섭외를 해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는데 왜 클럽비를 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아실 거예요. 뭐 SFC에서 뭐 어떤 분은 행사가 올려도 모집이 안 된다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새롭게 영업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모집이 잘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말씀 제가 드릴 수 없는 게, 행사 올리는 사람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내가 맨날 올려도 신청들을 안 해?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 행사 제가 수수료 좀 낮추고 입점비 어떻게든 최대한 조절해서 올리면 안 구해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 대표님의 평판이 좌지우지할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여기 온 김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기 행사는 클럽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쪽에서 운영하기 전에 뭐 하루에 10,000원씩이면 뭐 30일이면 30만 원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행사를 간다, 뭐 그러면은 뭐 7일까지만, 30일이어도 7일까지만 적용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간혜 대표님께서 이번에 연락을 주셔서 오산에 저희가 지금 행사를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이게 좀 장기 행사로 분류가 되는데 클럽비를 조정을 해서 여기 계신 참여하시는 대표님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얼마든지 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R레벨의 행사 섭외 운영안입니다. 동일합니다. 일단 우선 공지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R레벨이 신청하고 U레벨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R레벨부터 무조건 선정하고 갈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약을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뭐 패밀리 멤버라고 해서 뭐 U레벨은 그러면 뭐 신경 안 쓰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R레벨끼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좀 부담되거나 하시기 싫은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U레벨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U레벨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자랄 경우에는 U레벨 또는 타업체로 모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R레벨은 저희 26년 12월 말일까지 클럽비 아예 일체 면제입니다. 그것만
좀 바뀐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R레벨에서 게시판에 선공지를 했었고요. 부족 대수 발생하면 유등급으로 내려가지고 U레벨에서 또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타업체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변경 후에는요. R 같다 U 같다 이게 복잡하실 것 같아서 다 행사는 게시판 통합으로 하나만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R이랑 U랑 다 볼 수 있게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단 그렇게 되면 R에서도 신청을 하고 U에서도 신청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R 먼저 신청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유등급으로 넘어가든지 모자른 뭐 부족 메뉴를 그렇게 해서 유등급으로 넘어가는 그거 아니면 타업체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사 공지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 수수료 있잖아요. 케이터링 같은 거 하실 때 저희가 개인 수수료를 그동안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좀 규정을 아예 짚고 가려고 합니다.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요. 0에서 7%까지만 저희가 최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50만 원짜리 케이터링인데 10%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50만 원인데 고정비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5만 원 이렇게. 그럼 50만 원이어도 5만 원이면 10%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정비로 받는 거는 허용하지 않고 수수료로만 진행을 하되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안 받으셔도 되고 최대는 7%까지.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최대 10%까지만 10% 이상의 수수료는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내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R레벨이든 U레벨 다 똑같습니다. 10% 이상은 너무 많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군부대에서 입점비를 올리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단톡방에서. 그리고 입점비가 없는데 군부대에서 18% 올리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어차피 저희 카페뿐이 아니시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고 저희 카페 안에서만큼이라도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내린 기준이니까 좀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 판매, 병행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서 손님한테 돈 받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행사는 사실 저희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입점비 얼마일 때 얼마까지만 받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행사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섭외하신 분의 양심껏 좀 믿고 저희가 맡길 테니까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뭐 대학교, 아파트, 지역 축제, 행사 이런 거 입점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신 거 아실 거예요. 그럼 입점료가 너무 많으면 개인 수수료는 좀 알아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물론 개인 수수료를 낮게 받았는데 그 행사에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섭외자는 예를 들어서 하루 입점료가 5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매출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 거는 섭외자가 알아서 만약에 500만 원 매출 이상 나오면 나는 10%를 받겠다. 이런 거는 공지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50만 원, 뭐 하루 입점료 100만 원에 10%. 이건 안 되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뭐 대학교도 보니까 뭐 어디 모 대학교는 올해는 뭐 100만 원에 110만 원에 뭐 수수료 뭐 5%, 작년에는 하루에 135만 원에 15%. 이거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갔는데 130만 원 냈는데 스테이크 차가 하루에 100을 못 팔아. 근데 거기서 15%는 다시 받아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저희 쪽 안에서만큼이라도 같이 좀 최대한 서로 협업하면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수수료 아까 규정을 했었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카페에서 행사를 공지하실 때 케이터링인지 일반 판매인지를 고르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비골 안에 금액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400잔 그럼 뭐 3,000원 곱하기 400잔 120만 원 이렇게 써서 이게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커피 400잔 금액이 없어요. 그럼 근데 막 신청들을 하세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막 1,800원, 1,500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안 썼다는 건 거기다가 분명히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2번 이상이면 강등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강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아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분류 안 해놓고서 그냥 사람만 모집해놓고 나중에 갔다 온 사람들이 꼭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금액
출장비 있는지 없는지, 총 합계 금액 얼마인지, 총 합계금에서 수수료는 몇 프로인지, 그게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기입하게 양식을 아예 고정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벨에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1호차가 있고 2호차, 3호차까지 있으신 분들 여러 명 계시거든요. 1호차로 가입하시면 1호차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호차로 신청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작년에 있던 일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호차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고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사 펑크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호차라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행사 섭외자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그것까지 일일이 다 전화드려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행사 섭외자랑만 오케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카페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클럽비를 내고 똑같이 뭐 R등급을 하고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단 한 번도 규정을 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카페 관리자분한테도 제가 규정이 확인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걸 실제로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단톡방이 많아요. 뭐 그리고 다른 카페도 많고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한 8년 이렇게 되신 분인데 저희가 행사 데이터를 다 집계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가 다 나왔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행사를 굉장히 많이 올리신 분이 계세요. 한 30개 이상. 근데 취소율이 80%가 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물론 숨고의 역할도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확인이 됐는데 단톡방에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 올려놓고 취소를 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을 보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가 선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희 쪽에다가 행사를 올려고 저희 쪽에 신청자가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그러느냐면 본인도 저희 카페에서 올라온 행사를 가고 싶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리는 행사에 가고는 싶어. 근데 난 여기 있는 사람 뽑기는 싫어. 그래서 제가 클럽비를 악용하니까 받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면 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뽑는 것도 클럽비를 받는 거예요. 왜 받아요 자꾸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다른 카페에 있는데 저희 쪽에 신청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행사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땡땡 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뭐 한 대부분 행사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대부분 저희 소속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클럽비를 뭐 피해간다? 사실 클럽비 10,000원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카페의 존재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매달 단 한 번도 안 빼고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는 건 푸드트럭 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행사를 내가 이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또 다른 분이 더 많이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여기 카페 회원분들하고 행사를 가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매년 나오고 아닌 척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카페 공지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여태까지 다 연락드려가지고 이게 혹시 실수였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여쭤봤었어요. 진짜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화 드린 게 올해만. 근데 알았다고 하고서 또 그러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거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냥 확인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다 강등 처리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강등 처리가 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않고 강등 되신 분이 재활동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쪽 관리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시고 협의를 하신 뒤에 1차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파업체 활동 규제입니다. 뭐 3년 동안 매번 변함이 없었는데요. 규제 없습니다. 저희. 단 행사 섭외하시는 분들만 일단 SFC 먼저 공지를 해주시고 다 안 구해줄 수 있을 걸 대비해서 다른 쪽에다가 모집을 하시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행사를 내가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신청만 하는 대표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활동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은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여기서만 활동하라고 제가 하면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활동 모든 곳에서 다 하세요. 단 내가 여기서 도움을 받으셨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좀 여건이 괜찮아져서 행사 같은 게 영업력이 올라오면 여기서 도움 받으셨으면 여기다가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저도 10년 동안 SFC만 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카페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선택한 건 여기가 뭐 더 정직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 마음 맞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셨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다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리 있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다 보면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의리가 있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SFC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신 대표님들이 30-40팀 정도가 되세요. 물론 그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뭐 광고를 돌리고 들어오는 행사를 당연히 만드신 분이 돈을 써갖고 진행하니까 그분들이 먼저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행사는 가야지가 정상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또 영업력이 올라오고 내가 갈 수 있는 행사를 초과하는 행사의 영업이 계속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SFC 여기 계신 대표님들을 좀 보내드려서 이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제가 진행을 여태까지 했던 거거든요. 진짜 30-40개를 만들고 돌아오는 답변이 90%는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해 보니까 별의별 소문 그리고 되게 와전된 내용들, 뭐 물론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저희가 뭐 푸드트럭을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푸드트럭 하나 만드는데 뭐 4천만 원을 버니 5천만 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카페가 뭐 다 죽어가지고 SFC는 별 볼 일이 없다. 제가 그런 소리를 한 3년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저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패밀리 등급이라는 거를 저희 쪽 운영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보내주시는 어떤 그 유료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금액으로 모든 영업하는 데 다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뭐 많지도 않지만 그 금액으로 가져오는 행사들을 제가 위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희 회사에서 가져오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을 이 SFC에 있는 그분들한테 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년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B2B 영업이라 해서 기업 대 기업이 하는 거 개인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웬만하면 그냥 들어오는 영업은 다 그냥 하겠지만 웬만하면 기업, 지자체, 축제 이런 것들에 저희가 먼저 손을 대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해 있으시면 저랑 대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딴 데서 뭐 그런 얘기가, 어차피 안 믿으실 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 내용이 끝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질의응답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사무실은 아산에 있고요. 아무 때나 방문하셔도 되고 연락 주시고 미팅을 잡아서, 그리고 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내 매장 차리고 싶은 분들 컨설팅 뭐 이런 거 저희 비용 안 받고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으신 분들도 가끔 계셨었는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가 알려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해주시고, 내년도 운영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